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의 홍순준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흉통 환자들이 어떤 상태로 관상동맥 질환에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지를 말씀드렸고, 이제 다양한 질환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슴이 아픈 그런 환자들을 보게 되면은 보통은 한 2분에서 5분 정도 흉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30분 이상 흉통이 있는 경우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빨리 뭐 지체하지 말고 바로 119 전화를 해서 응급실에 방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대부분은 다 2분에서 5분 정도 아프다가 뭐 증상이 뭐 호전되거나 아니면은 또 이게 반복해서 아픈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흉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는 그 부분도 빨리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슴이 아픈 게 이제 악화되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빨리 뛰거나 아니면 운동할 때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 때 아니면 과식을 할 때 아니면 갑자기 과식 뭐 식사하고 뭐 밖에 이제 추운데 요즘 같은 겨울에 이제 나오셨을 때 외출 바깥쪽으로 나오셨을 때 가슴이 아프다라는 게 유발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쉬거나 아니면 혀 밑에다가 뭐 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는 그런 혈관 확장제를 넣었을 때 흉통이 개선된다. 그러면 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유발 요인 그리고 개선이 되는 그러한 흉통이 개선되는 요인들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을 빨리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30분 이상 흉통이 지속되거나 이런 짧은 흉통들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날 경우에는 응급실로 바로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협심증은 안정형 협심증 아까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질환 중에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게 있는데 양쪽 끝단에 있는 그런 흉통 환자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정형 협심증 같은 환자들은 뭐 에포트 체스트 페인이라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좀 가슴이 아프고요. 좀 쉬게 되면은 좀 좋아지는 그런 양상으로 오시게 되고요.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심장 혈관이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30분 이상 지속적인 흉통이 있고요. 쉰다고 흉통이 개선이 되지 않고요. 뭐 식은땀이 나는 경우도 있고 뭐 혀 밑에다가 그런 혈관 확장제를 넣어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제가 응급실에서 이제 자주 만나게 되는 환자들인데 그분들을 여쭤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끼로 가슴을 내려 찍는 듯한 통증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아주 죽을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공포에 흉통을 느끼시면은 좀 안 좋다. 바로 119 연락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유 귀찮으니까 좀 참다가 내일 병원에 가야지 아니면 뭐 우황청심환 하나 드시고 좀 한번 지켜봐야지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일단 이런 급성 심근경색을 감별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급성 심근경색 뭐 유명하신 분 두 분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됐는데 뭐 저희 홍보대사 격으로 일단 뭐 물론 안 좋게 이제 돌아가시긴 했지만 두 분들이 이제 언론에 나오면서 급성 심근경색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건희 회장님 이제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장기간 하신 다음에 돌아가셨고요. 우리 어, 김정일 북한 이제 국방 뭐 위원장 이분도 이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공통적인 게 이분들이 뭐 의료 혜택을 잘 못 받으셨던 분들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뭐 건강검진도 많이 했을 거고 의료 관리를 좀 나름 옆에서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빨리 치료를 받지 않거나 좀 지연이 되게 되면은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은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는 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변이형 협심증에 대해서 제가 벌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병원에 이제 응급 환자들 중에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안암병원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응급실에 1년에 이제 여러 명, 한 대여섯 명씩 제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병원에 오실 때 이 변이형 협심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할 때 생기는 그런 흉통이라기보다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흡연을 하거나 뭐 과음을 많이 한 날, 보통 새벽에 자다가 흉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보통 여성분들이 좀 많이 이 변형 협심증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흉통이 있을 때 보면은 심전도상에서 ST 분절의 상승이 보이다가 또 흉통이 호전이 되면은 이 ST 분절이 저절로 또 이렇게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 협심증으로 이제 응급실에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변형 협심증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형 협심증도 심근경색, 이게 혈관이 경련이 오는 거거든요. 혈관이 경련이 왔다가 풀리지 않으면 급성 심근경색하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고요. 악성 부정맥이 발생을 하면서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그렇게 오는 학생들 중에 뭐 한두 명 정도는 뇌사 상태로 돼서 그냥 뭐 침대에 누워 계시는 그런 학생들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치료가 안 돼서 사망하는 분들도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 잘 명심하시고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와야겠구나 라고 명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과음하면서 또 흡연을 같이 겸하게 되면 더 위험하고요. 여성분들 주로 흉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새벽에 흉통 있으면은 빨리 병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변형 협심증 환자이시고요. 왼쪽은 저희가 혈관 관상동맥 혈관 조영술을 했을 때 크게 혈관 내경이나 어디가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데요. 오른쪽은 이 혈관이 경련이 일어났을 때 상태입니다. 우리가 혈관 경련 유발 검사라고 해서 혈관 내에 아세틸콜린이나 얼고노빈 같은 그런 약물을 통해 가지고 혈관 경련을 유발하는 그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약물을 아세틸콜린이라는 약물을 주입을 했는데요. 원래 정상 혈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혈관 경련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혈관 내막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엔도텔리알 디스펑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혈관 내막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관상동맥이 수축이 심하게 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상태가 되게 되면은 관상동맥으로 혈류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ST 분절의 상승, 심전도상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요. 흉통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흉통이 풀리지 않고 30분 이상 지속되게 되면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어지면서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됩니다. 썩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학생이건 뭐 나이가 많으신 분이건 젊으신 분이건 간에 일단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게 되면은 악성 부정맥이나 이런 게 또 잘 이어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않으면 빨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도 이 변이형 협심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안심하시면 안 되고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흉통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검사를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이런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게 되고요. 우리 병원 사진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한 10년 전 사진이라 가지고 지금은 훨씬 더 좋아졌고 기계도 이 화면도 아주 얇은 그런 LED판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심혈관 도자치라고 하는 게 5개 설치해 놨고요. 저희 밤이건 낮이건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시면 응급실에 내원하시게 되면은 저를 이 심도자실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환자들이 혈관이 이제 변이형 협심증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관상동맥이 좁아진 그런 협심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관상동맥을 넓히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크게는 약물 치료가 근간이 되게 되고요. 그 약물 치료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위험인자들을 개선을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있으면 혈압을 개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빈혈이 있으면 빈혈을 개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들을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금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당뇨가 있으면 당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이상지질 혈증이 있으면 이상지질 혈증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나 이런 식생활 개선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 또 교육을 해주는 저희 간호사가 있고요. 운동요법에 대해서도 같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식생활 개선 그리고 이런 악화되는 인자들을 조절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뭐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혈소판제를 같이 복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혈관 확장제를 같이 복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항응고제를 같이 복용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상 지질 혈증을 관리하는
고지혈증을 조절하는 그런 약제를 같이 처방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약제와 병행해서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피적 관동맥 중재 시술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혈관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술인데 개용 수술입니다. 가슴을 열고 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가 관상동맥 협착 환자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약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좁아진 관상동맥을 넓혀주는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가슴을 열고 하는 그런 개용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느냐는 환자의 혈관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사와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일단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하는 의사고요. 저는 개용 수술을 하는 흉부외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환자들을 치료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또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개용 수술보다는 한 90% 이상은 이런 관상동맥 중재 시술, 풍선이나 스텐트 삽입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관상동맥을 풍선으로 넓혀주는 그런 치료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관상동맥 풍선을 하고 나서도 또 스텐트나 이런 걸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관상동맥 풍선 성형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형술 같은 경우는 1977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왔던 그런 치료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동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좌전 하행지고요. 그 옆에 나가는 게 좌회선지고요. 그 좌전 하행지, 관상동맥 좌전 하행지에 이런 동맥경화반이 기름찌꺼기가 끼면서 혈관이 좁아져 있을 때 이런 풍선을 이 가운데다 넣고요. 풍선을 넓히게 되면 이렇게 빵빵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좁아진 혈관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텐트다라는 거는 이런 좁아진 혈관에다가 풍선 시술을 하고 나서 이런 스텐트를 넣게 되는데 왼쪽에는 저희가 쓰는 관상동맥 안에 삽입하는 스텐트가 되겠고요. 오른쪽에는 모나미 볼펜에 들어가고 있는 스프링입니다. 사이즈도 되게 비슷합니다. 사이즈도 비슷하고 모양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스프링은 굉장히 쌉니다. 뭐 10원도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왼쪽에 보여드리는 이 스텐트는 한 170만 원, 180만 원 정도 하는 고가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개발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값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의사가 아닌 분들도 이 강의를 많이 의대생이 아닌 분들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우리가 뭐 공학을 하시는 분들이 요 모나미 펜에 들어가는 스프링을 왼쪽에 있는 이런 관상동맥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스텐트로 변형을 하게 되면은 고부가가치를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을 때에는 제가 어떤 치료를 하는지를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좁아진 관상동맥 내로 이 가이드 와이어라고 하는 유도선을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 유도선을 따라서 이 좁아진 유도선을 협착 내에 우리 풍선과 스텐트가 삽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풍선이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 바깥쪽으로 스텐트가 쌓여져 있는데요. 요게 이제 좁아진 그 위치에 딱 위치를 시킨 다음에 이 부위를 팽창을 시키게 되면은 이 스텐트가 좁아진 내벽을 밀면서 이렇게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풍선은 다시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풍선에다가 이제 저희가 조영제를 써서 인플레이션, 확장을 시키고 디플레이션을 시키게 되면은 관상동맥 내에는 이런 스텐트만 남게 되고요. 그 나머지 이 풍선하고 그 유도선 이런 것들은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남아있는 거는 이제 관상동맥 내에 스텐트만 남아있는데 또 시술을 하게 되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스텐트는 그러면 뭐 1년, 2년 지난 다음에 제거를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거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우리 몸의 일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게 남아있는 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스텐트들이 녹아버리는 그런 스텐트들도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종류의 스텐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가장 적당하고 그 환자에게 가장 좋은 그런 방법으로 다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가들에게 맡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그런 과정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관상동맥에 기름 찌꺼기들이 이렇게 많이 끼게 되면은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7, 80% 이상 좁아지게 되면 흉통을 느끼게 됩니다. 활동하실 때 흉통을 느끼게 되고 또 이런 혈류의 장애를 초래하다가 이런 동맥경화반이 파열이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반이 파열이 되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7, 80% 이상 좁아진 그 내경으로 우리가 유도선이 위치를 하고 풍선이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풍선을 확장시키게 되면은 이 동맥경화반 좁아진 데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이 밀어내게 되면은 내경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넓어진 내경을 통해서 그냥 예전에는 놔뒀는데 지금은 이런 스텐트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그 내경 안에 또 스텐트를 위치하게 되고 스텐트를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 스텐트가 지지목 역할을 하면서 이 좁아진 그런 관상동맥이 다시 협착이 오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스텐트가 많이 좋아지고 개발이 됐지만 아직도 그런 2, 3% 정도의 환자에서는 재협착이 오게 됩니다. 그럼 재협착이 누가 오느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험인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재협착이 잘 오지만 일단 좋은 약물을 잘 복용을 하고 또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데에도 재협착이 왔을 때에는 또 시술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저희가 시술하는 과정을 이제 또 다시 보여드리게 되는데 이 좌전하행지라는 큰 혈관 안에 이런 동맥경화반이 많이 껴 있고요. 거기에 유도선을 따라서 이게 스텐트가 위치를 하게 되고 이 스텐트를 확장을 시키게 되면은 이 좁아진 그런 관상동맥 협착이 넓어지게 됩니다. 넓어지게 되고 그 안에 스텐트만 남게 되고요. 나머지 유도선하고 그 풍선은 다 제거가 되는 겁니다. 제거가 되고 스텐트만 남아있게 되는데 그런 스텐트를 또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텐트를 설치를 한 다음에 이게 제대로 다 붙어 있고 합병증이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우리 초음파, 이 관상동맥이라는 한 2.5에서 3.5mm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혈관 안에 초음파를 위치하게 되고요.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이 혈관 안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 안에 우리가 치료한 부위가 어떻게 치료가 됐고 그 치료가 적절하게 잘 됐는지를 평가하는 또 중요한 이런 디바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장비들이 또 다 더 개발이 되고 더 발전을 하면서 앞으로는 더 해상도가 더 좋아지고 또 복합적으로 초음파랑 또 다른 그런 영상 장비를 복합을 한 그런 기구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환자의 치료를 더 좋게 하고 예후를 더 좋게 하는 그런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빅간섭 단층 촬영이라 그래서 앞서서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우리가 환자의 관상동맥 내가 어디가 좁아져 있고를 확인을 했는데 이거는 근적외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근적외선을 이용해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초음파보다 해상도가 많게는 10배, 뭐 5배에서 10배 정도 더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혈관 내막과 중막 그리고 외막들을 다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 혈관 안에 혈전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혈관에 어디 피멍이 든 데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앞서서 조직학 사진하고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장비들을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환자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텐트를 좁아진 이 좌전 하행지에 좁아진 부위가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좁아진 부위를 우리가 풍선으로 넓히고 스텐트를 삽입한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착이 있는 환자들은 저희가 이런 그 흉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혈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풍선으로 넓히고 그 안에 스텐트라는 그러한 스프링, 모나미 스프링 같이 생긴 그러한 스텐트를 넣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병원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다양한 그런 치료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제일 처음 도입한 것 중에 하나가 원데이 클리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와서 흉통 환자들이 와서 8시에 전에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되면은 입원 수속을 밟고 기본적인 검사를 다 하고 혈관 촬영을 하고 이상이 없다, 뭐 추가적으로 뭐 스텐트나 이런 걸 치료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당일날 퇴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만약에 흉통 환자가 왔을 때 스텐트를 넣거나 치료를 하게 되면은 스텐트를 넣고 치료를 한 다음에 관상동맥 중환자실로 저희가 이송을 하고요. 거기서 하루 있다가 병실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고요. 보통은 2박 3일, 안 좋은 경우에 3박 4일 정도
기간을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전보다 많이 짧아져서 요즘은 뭐 1박 2일로 퇴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점점 더 기구들이 좋아지고 치료 방법이 좋아지면서 기간이 짧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예전에는 대퇴동맥, 이 사타구니 쪽으로 많이 접근을 했는데 요즘은 요골동맥이라 그래서 레디얼 아터리를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잘 지혈을 하면서 당일 퇴원하는 그런 환자들이 저희가 검사하는 환자들의 7, 80%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하고 아침에 8시에 입원했다가 오후에 한 2, 3시에 집에 가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상동맥 중재 시술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수술을 할 때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흉부외과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요골동맥을 잘라서 이렇게 우회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혈관을 막힌 혈관 끝쪽에다가 대동맥에서 이렇게 혈관을 하나 이어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해주고요. 또 우리 몸에 있는 다른 혈관을 이어 붙여서 자전 하행지 끝쪽에다가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또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런 혈관이 여러 군데 많이 심하게 있는 환자들, 뭐 스텐트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개용 수술을 통해 가지고도 치료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직접 치료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밤에 새벽에 흉통이 지속돼서 왔던 분이시고요. 이런 자전 하행지의 이 부분이 완전히 막혔다가 피가 이제 조금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혈전이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게 이게 혈전이고요. 이런 혈전들을 여기서는 우리가 빨아내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혈전을 우리 빨대 같은 대롱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혈전을 빨아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제가 치료한 그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환자에서 이런 코 같은 이런 피떡이 막고 있는 건데 이걸 아까 빨대를 제가 넣어서 빨아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빨대를 통해 가지고 빨아내게 되면 이런 혈전들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혈전들을 빨아내고 그 안에 남아있는 자잘한 그런 혈전들은 이런 스텐트나 풍선을 통해 가지고 관상동맥 그 벽 쪽에다가 붙여주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또 우리가 약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항혈소판제, 항응고제를 쓰기 때문에 혈전이 궁극적으로 다 녹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혈전들이 생기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혈전이 생겼던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혈액이 끈적끈적한 그런 혈액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혈전이 생겼던 분들이 또 다른 혈관이나 관상동맥에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지속적으로 평생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항혈소판제를 짧게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환자들은 평생 장기적으로 세게 쓰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은 환자의 위험 인자나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아까 그 똑같은 환자인데요. 혈전을 빨아내고 그 안에 남아있는 그런 협착 부분을 여기 스텐트를 넣어서 치료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혀놓고 나서 보면 어디가 좁아졌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텐트를 넣게 되면은 기존에 남아있던 작은 알갱이들, 혈전들도 다 벽 쪽으로 이렇게 붙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다 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방법으로 새벽에 나와서 잘 치료를 해드렸던 그런 환자분입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이제 심장 초음파인데요. 이게 보면은 좌심방, 좌심실, 그리고 우심방, 우심실. 그래서 4개의 방이 있습니다. 심장에는. 제일 중요한 게 좌심실인데요. 이 근육이 펌프를 잘 해야지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다 혈액 공급을 유지할 수 있고요.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1분에 5리터 이상 펌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심장은 아주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심근경색 같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일정 부분 이런 심장 근육이 좀 들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끝쪽에 에이펙스 쪽에 첨부 쪽에 심장 근육이 잘 들뛰는데 심근경색 환자가 병원에 빨리 와서 1시간 이내로 막혔던 데를 넓혀주게 되면은 대부분 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2시간, 3시간, 4시간 시간이 딜레이 돼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막힌 혈관을 열어드려도 심장 근육이 잘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흉통이 30분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뭐 지연시키거나 뭐 우황청심환 드시고 뭐
손등을 뭐 이렇게 따거나 손가락 따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병원에 왔을 때 심장이 회복되는 속도가 더디거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심장을 실질적으로 밤에 나와서 치료를 하다가 좌주관지입니다. 심장 혈관이 나오는 입구에가 완전히 막힌 혈관 환자인데요. 심장이 이렇게 혈액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으면 악성 부정맥이 나오면서 심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시술을 하면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같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경우죠. 그래서 이분도 잘 치료를 하고 좋아졌던 분이시긴 한데 치료를 하면서도 저희가 박진감 넘치게 심폐소생술도 같이 진행을 했던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물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근간이 되는 이런 관상동맥 협착이 있고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그런 환자들은 항혈소판제가 대부분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고지혈증 약물들이 들어가게 되고 혈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혈압 관리를 하게 되고요. 당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위험인자를 관리를 해주고 피떡이 생기지 않게 하는 약물이 들어가게 되고 기름 찌꺼기를 제거하는 약물이 들어간다. 이게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기서 우리 의과대학 강의도 아니고 전문가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큰 흐름은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원데이 클리닉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면서 아침에 환자가 와서 뭐 예전에는 막 일주일 이상 입원하고 뭐 이랬던 환자들이 아침에 검사 7, 8시 전에 오셔서 검사하고 혈관 촬영하고 이상이 없는 분들은 10명 중에 7, 8명들은 당일날 퇴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지금은 여러 병원들이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병원들이 선도적으로 했던 부분들이고 이건 제가 좀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이건 십몇 년 전 사진인데 그때는 혈기왕성하게 이런 많은 환자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료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동아일보에 나왔던 기사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저희가 원데이 클리닉을 하면서 환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편리성, 환자들이 검사를 하고 며칠 동안 병원에 계시면서 불편함을 좀 해소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시를 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환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았고 그 부분이 또 여러 병원들이 또 같이 저희를 따라서 많이 시행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자랑 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상동맥 질환은 이게 나이 드신 분들만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여기 강의를 듣고 계신 젊으신 분들도 이런 관상동맥 질환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제가 10대 때부터 관상동맥은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관상동맥 질환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안타깝지만 다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멈출 수 있거나 더 관상동맥이 진행한 부분을 더 줄일 수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제 고지혈증 강의에서 또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미 진행한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9가지는 기본적으로 잘 명심하시고 또 따라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하는 그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금연을 하는 거는 뭐 만병의 원인이 되는 흡연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끊는 게 좋은데 그 부분은 앞서서 젊은 학생들이 변이형 협심증으로 응급실에 많이 실려오시는 분들을 보기 때문에 흡연하시고 과음하시고 새벽에 흉통이 있다. 빨리 응급실에 오십시오. 왜냐하면 늦게 오셔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지는 변이형 협심증 환자들을 왕왕 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그 부모님이 병원에 와서 면담하고 또 이렇게 슬퍼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진짜 학생분들도 이런 변이형 협심증으로 또 뇌사에 빠지거나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으시다고 이런 관상동맥 질환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또 변이형 협심증이 젊으신 분들에 또 많이 오기 때문에 주의하셔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식생활 개선을 젊었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나이 드셔서 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큰 오산입니다. 젊었을 때 습관이 나이 드셔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좋아했던 음식들이 나이 드셔서도 똑같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 줄이시고요. 인스턴트 음식 줄이시고요. 건강하게 처음부터 잘 균형된 식단을 잘 유지하시면은 나이 드셔서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음하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절주하는 게 중요한데요. 과음하시게 되면은 젊으신 분들 일단 변이형 협심증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과음을 하시게 되면은 중성지방을 올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동맥경화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되게 되고요. 운동을 젊었을 때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땀이 살짝 날 정도로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하시는 게 좋다. 뭐 운동이라 그래서 거창한 게 아니라 뭐 산책을 하셔도 좋고요. 빠른 걸음으로 산책을 1시간 정도 하셔도 좋고, 뭐 수영이나 뭐 테니스, 뭐 본인이 좋아하시는 운동을 정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도 일단 관상동맥 질환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뭐 다양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스트레스를 흡연이나 뭐 술을 통해서 해결하는 건 더 좋지 않다. 그리고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혈압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은 이런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제가 건강검진을 20대부터 한 번은 꼭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때 혈압 관리도 하고 당도 체크해 볼 수 있고 고지혈증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학생들도 건강검진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당 관리,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상지질 혈증, 8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분들은 피검사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나오는 증상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한 번 정도는 이상지질 혈증을 확인을 해서 내가 유전적으로 이런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위험인자를 다 관리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젊었을 때부터 건강검진하고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중에 이런 습관이 이어집니다. 식생활, 운동 이런 습관들이 젊었을 때 했던 게 50, 60, 70 되면서 이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좋은 식습관, 운동하는 게 나중에 나이 드셔서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하면은 앞서서 제가 우리나라가 2030년도에는 남녀 평균 수명 1등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제가 볼 때는 뭐 90, 뭐 100세까지 다 사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젊었을 때 이런 안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신다 그러면은 평균 수명을 깎아먹는 그러한 군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는 평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90이 평균이면 100살까지 사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관리 안 하시게 되면은 90의 평균을 깎아먹는 70, 6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잘 하시면은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